들 영화 트로이도 보셨죠? 봤어요. 네, 예, 예. 봤어요. 다 봤어요? 트로이 몰라요. 트로이를 못 보셨어요. 아, 그 영화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이 영화도 진짜 재밌었는데. 자, 우린 근데 이 이름을 트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 트로이는 영어식 발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쓰던 지명 그대로 트로이아라고 하는데 그 트로이아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트로이아 전쟁은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신화적 이야기인가? 이제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트로이아 전쟁 하면은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될 때 역사로보다는 문학 작품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뭔지 아시나요?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한 위대한 문학 작품 두 개. 일리아스. 예, 일리아스, 예,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 예,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 두 작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양 문학의 최초의 완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오는 순간 완성된 형태로 나와서 다른 모든 문학 작품을 제압할 정도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장 용감하고 가장 뛰어난 전사 아킬레우스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쓴 이야기가 일리아스고 요거는 트로이아 전쟁이 1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10년째 되는 해에 며칠 동안의 사건을 딱 담아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은 전쟁이 끝나고 10년째 되는 해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난번에 다루었던 그 알렉산드로스 선생님 기억나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그 일리아스를 일일이 자기가 외운 거를 그대로 베껴서 써서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렉산드로스가 계속 읽으면서 아, 나도 아킬레우스 같은 위대한 전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전술 전략을 익혔다는 얘기도 있죠. 네. 이 서양 문학사 전체에서 유명한 그 문필가들 중 호메로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최고의 작가라고 말할 수 있는 괴테도 호메로스는 나의 원초적인 모델이었다. 세익스피어 작품에서도 호메로스의 영향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런 그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전설이 된 역사의 이야기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사람들마다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데 한 12세기 좀 멀리 간다면 13세기쯤 기원전 13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이거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아는 건 신화니까 신화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한번 벌어졌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계속 의미를 갖고 반복되고 재생되는 역사다. 그런 점에서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기정사실화했고 헤로도토스의 말에 의하면 페르시아인들은 그때부터 그리스인들을 적으로 생각했다. 반면에 투키디데스는 그런 전쟁은 있었을 테지만 좀 과장된 것 같다. 어떤 점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하나씩 벗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신할지 역사일지.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장면에서 트로이아 전쟁을 다루면서 왜 스파르타로 먼저 갔는가? 그러게요. 스파르타를 왜 갔을까? 스파르타에서 전쟁의 불씨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 스파르타 왕의 왕비 때문 아닌가요? 왕비 때문 아닌가요? 왕비? 헬레나? 네, 헬레네. 와. 헬레네는 이제 당시에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파르타에서 이 여인과 또 아주 잘생긴 남자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그 남자의 이름은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 파리스. 두 사람의 모습을
ዣ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한번 보실까요? 네, 좋아요. 아, 선남 선녀의 만남. 이게 파리스와 헬레나인 거죠. 그렇죠. 파리스와 헬레네. 파리스는 헬레네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도 유혹하는 눈빛이 있죠. 두 분 좀 닮았어요, 얼굴이. 되게 소년 같고 둘 다. 예,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불륜인 겁니다. 와 진짜? 아니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스파르타 왕의 여왕을 그렇죠. 저거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파리스는 오이노에라고 하는 그 요정을 만나게 되고 둘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만남에 관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신화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파리스와 헬레네가 서로 만나기 전에 신들의 세상에서는 엄청난 결혼식이 열리게 됩니다. 결혼식이요? 근데 이 결혼식도 사실은 제우스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역시 제우스에게 어떤 신탁이 보내지냐면 네가 어떤 여신과 사랑을 나누면 그 자식이 나와서 그 자식이 너를 권력에서 몰아낼 것이다. 이런 신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굉장히 노심초사하겠죠. 이게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이 권력을 지키려면 도대체 그 여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신이 바다의 여신 테티스였어요. 베티스. 그래서 그 테티스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 테티스를 펠레우스라는 인간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이 결혼을 시킨다는 거는 자기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결혼식을 거행해줘요. 모든 신들이 이제 즐겁게 마시고 먹고 놀고 그러고 있죠. 예. 그런데 이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신이 하나 있었어요. 하데스 아닐까? 약간 불화의 신? 그렇죠. 결혼을 하는데 불화의 신을 초대할 리가 없죠. 이 판 깨지면 안 되니까. 손에 뭘 들고 있죠? 사과? 예, 사과입니다. 에리스가 보고서 아니 나를 빼고 지들끼리 놀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여기다 이들을 불화의 그 도가니에 몰아넣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황금사과. 황금사과를 들고 와서 저 결혼식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황금사과를 보고 많은 신들이 주목을 했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퀴즈 타임. 불화의 여신이 보낸 이 황금 사과에 새겨져 있던 말 때문에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이 세 명의 여신이 싸움이 시작돼요. 황금 사과에 새겨져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들어봤는데. 아 이건 너무 어려운데. 뭐라고 써 있어? 혹시 이 사과를 먹으면 정말 최고의 여신이 될 것이다. 이건가요? 이 사과를 가지면 최고의 여신이 될 것이다. 네. 먹거나 네. 갖거나 상당히 근접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신이 될 수 있는데 왜 남자들은 관심이 없을까? 관심이 없고 정답. 정답 지원 씨. 정답. 예, 그러니까 싸움 붙이는 이간질 시키는 거야. 불화잖아요. 불화의 예. 여신이잖아. 그렇죠. 써 있는 거지.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뭐 이런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누구일까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여신은 누구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약간 그런 거죠. 정답.
정답입니다. 그거 봐. 아프로디테 하니까 딱 떠올랐어요. 와. 오. 이 사과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스 말로는 떼깔리스테. 때깔이시대? 아, 때깔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때깔이 좋다. 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그런데 이게 던져지니까 아프로디테는 당연히 그럼 내 거네 이렇게 생각했을 테고 그렇죠. 아프로디테. 헤라나 그 아테나 여신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내 거거든 그러면서 덤벼들었던 거예요. 이제 심판관이 필요하겠죠. 제우스한테 갔나? 네, 그래서 이 세 여신이 그러면 제우스한테 이 사과가 주인이 누군지 판정해 주시오. 진짜 곤란하네. 갑자기 제우스 도망갔을 것 같아. 끔찍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타산이 맞지 않는 계산이죠. 그러다 제우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인간에게 맡겨보자라고 하면서 지목한 게 누구였냐면 바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였습니다. 이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사과를 들고 있는 신은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 사과를 들고 새 여신과 함께 찾아간 남자가 누구냐면 바로 파리스. 고민이 깊게 빠지셨네요. 이거 어떡해. 스트레스 받겠다. 이제 헤르메스가 그렇게 말하겠죠. 파리스에게 이 사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네가 판정을 내려가라. 그런데 이 새 여신이 저 사과가 너무 탐났던 나머지 어필. 파리스를 매수하려고 그래. 아 네가 이 사과를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걸 줄게 하면서 자 아테나 여신은 뭘 제안했을까요? 뭐 전쟁 관련된 거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죠. 나에게 그 사과를 준다면 네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저거 나쁘지 않은데. 자 반면에 이제 헤라는 권력을 상징할 수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헤라가 제시한 거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 아프로디테는 뭘 제안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아 어렵네요. 저는 무조건 사랑. 근데 파리스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프로디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예. Look into its face, Paris. See what Aphrodite gives.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Helen. 하지만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이 될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지 파리스는 몰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파리스는 왜 아프로디테를 선택한 것일까요? 스파르타에 가서 거기서 왜냐? 트로이가 당시 상당히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 한번 우리가 지도로 그 상황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트로이아라는 그 도시의 위치를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오갈 수 있는 길목에 있는 그런 곳이죠.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중개무역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상당히 큰 부를 축적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트로이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는 파리스에게는 이미 권력이나 군사력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리스의 선택, 그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준 것은 그 신화적인 걸 이렇게 벗겨보면 그 속에 이런 역사적인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프로디테가 이제 약속했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였던 거예요. 왕비 헬레네였던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이미 결혼한 사람을 그래 유부녀를. 조건은 그렇죠. 그냥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니까 어. 네. 헬레네가 워낙 아름다워서 아버지가 제우스였다. 그런 전설이 있죠. 그 헬레네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건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제우스의 피를 받아서 나온 아름다움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 10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트로이아인들이 헬레네 때문에 이 고생이야. 헬레네 정말 몹쓸 여자야. 막 욕하고 하고 있는데 성벽 위로 헬레네가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다 보면서 야 저런 여인을 두고라면 10년 동안 전쟁할 만해. 인정. 그러니까 인정. 어. 우리나라 여자야. 역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믿고 스파르타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메넬라우스는 저쪽 부강한 나라의 왕자가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환대를 했겠어요. 얘를 잘 사겨두면은 우리가 물자가 부족하고 힘들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메넬라우스가 잠깐 자리를 비워요. 그럴 때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Wherever this path may lead, we're on it together. 만약 여러분들이 메넬라우스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복수해야죠 복수. 전제? 바로 전제? 그런데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못 가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이유는 그걸 역사적으로 베껴보면은 스파르타가 혼자의 힘으로 트로이아와 대결하기에는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미케네라는 도시에는 아가멤논이라는 왕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가멤논이 누구냐면 메넬라우스의 친형이에요. 이 정도 모아야 트로이아와 대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강했나 정도로 봐요. 셌구나. 네. 어쨌든 그 총사령관을 누가 하냐면 미케네의 아가멤논이에요. 아가멤논. 네. 근데 왜 아가멤논이 총사령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미케네 문명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그리스 문명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미케네 문명의 영향권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가멤논이 영향력이 엄청 크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가멤논이 총사령관이 돼서 군사를 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로이아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하러 갈 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패배하게 될지를 신에게 물어봐요. 그 신탁을 물어봤더니 그리스군이 트로이아를 정복하려면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 아 왠지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 네, 바로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있어야만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아킬레우스의 엄마였던 테티스는 아킬레우스가 태어났을 때 얘가 인간의 몸이 섞여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불멸의 몸으로 만들고 싶다. 신으로 만들어야죠. 네, 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강물에. 네, 잘 아시죠? 그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는데 스틱스 강에 인간이 산 채로 몸을 담가서 물이 묻으면 불멸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하니까 다른 데는 다 불멸의 몸이 됐는데 한 곳만 물이 묻지 않은 거예요. 손 잡은 데를 잡은 말하는. 발목 예. 부분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킬레스 건이라는 데 잡고 넣고 빼떼는 거예요. 저 약점이라는 걸 아킬레우스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테티스도 알고. 한 번 더 담기지 그러면 뭐 다른 발을 잡아가지고. 근데 사실 그 학생들이 그런 질문하면서 저한테 막 그 항의를 해요. 근데 제 잘못은 아니거든요, 사실. 제 잘못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 테티스의 분별력 없음이 왜 내 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테티스가 그렇게 불멸의 몸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 남편, 그러니까 펠레우스에게 맡긴 게 아니라 켄타우로스족 중에 가장 현자라고 알려 있는 케이론이라는 그 사람에게 맡겨요. 반인 반마. 그리스 로마 신화 전체에서는 이 케이론이라는 사람은 그 영웅들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까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예.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유명한 제자 중에 하나가 헤라클레스. 야. 켄타우로스의 그 케이론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강력하게 태어나고 또 당금질을 하고 훈련을 받은 이 아킬레우스가 이제 불멸의 몸이 됐어요.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은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사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갈게요. quiz time again. 자, 트로이아 전쟁에 나가면 아들 아킬레우스가 죽는다는 걸 예감한 어머니 테티스는 특별한 방법으로 아들을 빼돌려서 숨깁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아까 물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물 들어갔겠죠. 물속으로, 물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안 보이니까. 애가 죽잖아요. 아, 바다로 들어가면 이제 죽게 되니까 이건 안 되겠죠. 아. 불멸이니까 그냥 위험한 것에 넣고 왜냐면 사람들이 무조건 안 찾을 거니까 그렇게 숨었어요. 위험한 곳에. 접근 방법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찾을 곳으로 아킬레우스를 숨겨요. 여자로 만들어요? 왜? 정답. 네, 혜성 씨. 시녀들이 모시는 공주들 사이에 놔둔다. 네, 정답입니다. 뭐예요? 공주예요? 네, 공주로 여장을 한다. 그러니까 딸이 많기로 소문이 난 왕의 왕궁에다 숨겨요. 왕궁에. 아니 딸이 얼마나 많길래 그 숨겨둘 수 없이. 그러니까 도대체 저쪽에는 아킬레우스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낸 사람이 있었어요. 오디세우스. 예스. 문제는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찾아낼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소위 말하는 박물 장사로 변해서 그 왕궁에 들어가요. 그리고 공주들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자기 물건을 다 꺼내놔요. 진짜 똑똑하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공주들은 뭐 거울로 보거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아킬레우스만 저기 칼과 투구를 씁니다. 뒤에 있는 남자가 약간 잡았다 하고 약간 이게 잡았다 하고 약간 이게 응, 걸렸어 이런 표정인데 역시 꾀쟁이. 아주 잘 그렸죠. 어쨌든 이렇게 바로 오디세우스가 꾀를 부려서 이 친구를 이제 참전시키게 됩니다. 네. 엄마가 아킬레우스에게 얘기하죠. 야, 너 전쟁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네가 전쟁에 참여하면 불멸의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긴 한다. 하지만 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장수를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잊혀질 것이다. 어떤 걸 택할래? 무조건 글로리. 어차피 죽는 인생, 내 이름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죠. 네. 그리고 숱한
영웅들이 모여서 이제 1186척의 배를 타고 트로이아로 건너가게 되죠. 아. 그가 간 곳이 어딘지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싸우고 피비린내 날 것 같은 그곳이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여러분 한번 직접 보시더라고요. 3000년 전에 그리스군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한 10만 대군으로 가지고 트로이로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로이아에는 어떤 전사가 있을까? 트로이아의 성벽과 사람을 지키는 자, 전사를 죽이는 자. 오.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적들에 대해서는 강하고 가족이나 조국을 지키는 데는 용감한 그런 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사의 이름은 헥토르? 맞습니다. 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네. 어디서 들어봤지? 헥토르? 듣기로는 진짜 용감하고 힘 세고 뭐 거의 전설로 알려졌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맞아요.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이제 헥토르는 적과 용감히 싸울 수 있지만 적을 혐오하지 않았다. 적을 사랑할 줄 알았던 남자.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신사다 해요. 신사. 멋있다. 네. 그 트로이 영화에서도 보면 그 트로이아 왕국의 장남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그 동생인 파리스와 되게 비교되게 엄청 용맹하고 예.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헥토르 진짜 멋있게 나오고 네.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약간 영화 안에서 마초, 짐승남, 맞아. 상남자 느낌이라면 헥토르는 그걸 다 겸비하면서도 굉장히 가정적이고 가족도 잘 챙기고 굉장히 완성형 캐릭터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헥토르가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리스는 너무 이제 다 연합해가지고 들이닥치는데 여기는 뭐 헥토르 혼자서 그걸 다 막았으니. 그니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헥토르도 주변에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동맹국들을 모으게 되죠. 이렇게 한쪽에는 헥토르를 중심으로 한 트로이아가 버티고 있고, 이쪽에는 아킬레우스를 사실 주인공으로 할 수 있는 그리스의 연합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서로 연합해서 그 싸우는데 어쨌든 9년 동안, 10년 동안 지리하게 싸움을 계속 이어가요. 아킬레우스가 주변의 도성들을 많이 정복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트로이아는 그렇게 쉽게 정복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 전쟁이 10년째 되는 해에 아주 그리스 자체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그 트로이아의 사제 중에 크리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리세스. 근데 고향이 아킬레우스와 그 군사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크리세이스라고, 크리세스의 딸이 크리세이스예요. 이 크리세이스는 누구였냐면 이제 아가멤논이 자기의 전리품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데리고 있는데 아빠가 자기 딸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아가멤논이 돌려줄 수 없다. 당신의 딸은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조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이 화가 나니까 신에게 당신의 사제인 나를 모욕했다는 건 당신을 모욕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폴론 신이 그 말을 듣고서는 그리스 병사들에게 화살을 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그 여인을 돌려줘라. 그래야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알았다. 그럼 내가 돌려주마. 그 대신 네 여인을 내놔라. 그러면서 아킬레우스의 여인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 그 전리품은 네가 다 챙겨가면서 지금 나의 여인까지 빼앗아 가냐? 게다가 자기는 전쟁에 참여해서 일찍 죽을 운명이었다는 걸 알고도
불멸의 명성을 얻기 위해 참여한 건데 지금 여차하면 불멸의 모욕을 당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 가서 막 울어요. 누굴 부르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어머니.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자기 아들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땅으로 탁 올라가서 아킬레우스를 만나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이럴 거면 어머니가 저를 낳지 말으셨어야죠. 저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랬더니 테티스가 그 올림포스 산으로 올라가서 제우스를 만나요. 테티스가 제우스에게 지금 부탁한 장면이에요. 뭘 부탁했을까? 그리스 망하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 아들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한테 모욕을 당했으니 내 아들이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그리스군이 트로이아 군에게 패배하게 해주십시오. 그 제우스가 그 승낙의 표시로 고개를 움직이니까 산과 뭐 하늘이 움직였다. 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 이건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아킬레우스가 빠진 상태에서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겠죠. 예. 트로이아가 계속 이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인간 감정, 격정의 진실을 드러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일리아스라는 장면에서는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들판에서 이제 맞대결을 벌이게 되는 장면으로 딱 가요. 그리스군에서는 메넬라우스가 나오고 그 트로이 군에서는 파리스가 앞으로 딱 나와요. 그리고 이 장면을 프리아모스 왕이 그 당시에 트로이의 왕이었는데 딱 내다보고 있고 저쪽에서 헬레네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헬레네를 두고 파리스와 메넬라우스가 싸운 것이 트로이아 전쟁이다 라는 것을 그 한 장면으로 다 보여줍니다. 둘이 싸우기 전에 약속을 해요. 야, 너랑 나 때문에 싸운 거니까 우리 둘이 싸워서 싸움을 끝내자. 1대1. 전쟁을 끝내자. 그래서 승자가 헬레네를 차지하기로 하고 패자는 이 전쟁에 대한 보상으로 상당히 많은 선물을 상대에게 주기로 하자. 자, 그래서 메넬라우스와 파리스가 1대1 대결을 벌여요. 이 1대1 대결에서 그 파리스가 져요. 그래서 죽을 뻔하죠. 그래서 그 일리아스라는 작품에서는 메넬라우스가 파리스의 투구에 그 깃털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걸로 나오긴 해요. 일리아스의 작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질질 끌려가고 있을 때 아프로디테가 내려와서 파리스의 턱끈을 풀어줘요. 그리고 파리스를 안고 그 날아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도망간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거기서부터 이제 격렬한 전쟁이 한 3-4차례에 걸쳐서 계속돼요. 이제 아가멤논이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전쟁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 아가멤논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과해야죠. 사과해야겠죠? 사과했을까요? No way. 아 진짜? 절대. 했어요. 했어요? 네, 했어요. 했어요? 네. 오디세우스를 비롯해서 아이악스, 포이닉스라고 하는 3명의 사절을 보내요. 아가멤논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당신의 여인 브리세이스에게도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고 그런다.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면 아가멤논이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다. 그러니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참여해라. 나쁘지 않은 제안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아킬레우스 여기서 한 번 더 거절. 아가멤논에게 당한 내 분노가 아직까지도 삭혀지지 않았다. 자존심이 엄청 세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쟁이 계속되고 전투가 계속되고 그리스군은 정말 화염에 휩싸일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보고 있던 아킬레우스의 친구가 있었어요. 파트로클로스. 뭐야? 진한 친구. 네, 네. 진한 사이. 친한 우리는 하나다 했던. 네. 그래서 이제 그 파트로클로스가 얘기를 하죠.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라. 근데 아킬레우스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네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를 보내라.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그것까지는 승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킬레우스가 자기 갑옷을 벗어서 이거 입고 나가서 싸워라. 이 무장이 사실은 그 펠레우스와 테티스, 즉 아킬레우스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할 때 신들의 선물로 받은 신들의 무장입니다. 아, 그러면 뭐가 좀 보호가 잘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입고 싸우는 한 지지 않는다. 슈퍼 파워. 아이언맨이네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신의 무장이었기 때문에 강력해서 벗어줬던 것도 있는데 그리스나 로마의 명언 중에 하나는 친구는 또 다른 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분신 같은. 그렇죠. 이제 파트로클로스는 또 다른 아킬레우스가 돼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자 연전연승하면서 트로이아군을 몰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쭉 밀고 가는데 몰아내기만 하고 돌아와라. 도성까진 가지 마라. 그랬는데 파트로클로스가 이 욕심내는 탄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서 계속 가요. 자기가 끝장낼 것처럼. 근데 헥토르가 여기서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해요.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들어갈게요. 예. 퀴즈 타임 again? 파트로클로스를 죽인 직후 헥토르는 자신의 승리를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정답. 예, 혜성 씨. 그 내가 파트로클로스를 죽였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그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안고 이렇게 높이 들고 있었다. 내가 얘 죽였어 이렇게. 정답 아닙니다. 그럼 정답. 예, 슐리앙 씨. 아킬레스의 갑옷 이제 들고 갔잖아요. 그럼 졌으니까 자기가 그 아킬레스의 갑옷 입고 어? 우후! 오. 나 아킬레스야 이제 막 네 힘까지 받았어 막 이런 거 아닐까? 설마. 정말 이상하죠? 네, 뭐 이상한다 그랬으니까. 그 이상한 그 행동이 정답이죠. 와 진짜? 정답이죠. 와 진짜? 아니 잠깐만. 헥토르 되게 설마.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약간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적을 쓰러뜨린 다음에 적의 무장을 벗겨서 신전에 바치는 거는 전통적인 풍습이었어요. 근데 이걸 입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근데 있죠. 그걸 알았겠죠. 신의 갑옷이라는 걸. 저 같아도 입을 것 같아. 신의 갑옷이면. 게임 같으면 무조건 받죠. 그럼 게임 같은 무조건 루팅 해야죠. 게임에서 그런데 이제 근데 문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 옷을 입은 헥토르는 헥토르이면서 동시에 트로이아의 아킬레우스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분노하고 내가 친구의 원수를 갖겠다 그러면서 참전하게 되죠. 이제 드디어 참전하는구나. 그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이 오자 아킬레우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책감 들겠지. 예, 죄책감이 들죠. 괜히 내가 내보내가지고 저 그래. 친구 하나.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막 몸부림치면서 울어요. 대굴대굴 굴르면서 막 땅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울었다. 너무 사랑했나 봐요 진짜. 예, 눈물, 콧물, 막 침이 흘러가지고 먼지와 디범벅이 돼서 얼굴이 엉망이 되었다.
근데 이렇게 막 울고 있으니까 이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 엄마? 엄마가 또 들은 거예요. 그 사실 이 작품을 전부 읽어보면 움직이는 동선이 가장 긴 인물이 테티스예요. 혼자 고생하네요 계속. 바다 끝에서 또 우리 아들 왜 울어? 그리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에, 근데 이번에 올라올 때는 혼자 올라왔었잖아요. 처음에는. 이번에는 이모들 50명이 같이 따라 올라. 진짜. 이모들 50명이 같이 따라 올라. 진짜. 아이고 웬일이야 그러면서 쫙. 이것도 사실 아이고. 그 우스운 장면이죠. 그냥 저기. 예. 근데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면은 아킬레우스가 모욕을 당했을 때의 분노와 친구가 죽었을 때의 분노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테티스 혼자 올라온 것과 50명의 이모들과 함께 쫙 올라온 거는 적어도 50배의 분노를 느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쫙 올라와서 그 사정을 다 듣게 되죠.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갑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 조금만 기다려라. 너 갑옷 없이 싸울 수는 없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또? 예, 올림포스 산에 가서 새로운 무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아니 몇 킬로 달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대단한 모성애야. 아킬레우스가 그걸 입고 참전하자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트로이아군은 정말 아킬레우스가 나타났고 그 위력적인 모습에 전부 도망가게 되죠. 사기가 꺾였구나. 헥토르는 어땠을까요? 난 해볼만해. 나도 갑옷 입었어. 이러면서. 헥토르는 그 버티고 서서 자기의 병사들에게 빨리 들어가라. 그리고 보호막이 되어줘. 그래서 저쪽엔 아킬레우스가 탁 들어오고 둘이 1대1 장면까지 딱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도 딱 보니까 헥토르 혼자 있고 자기 병사들을 다 들려보내니까 아킬레우스도 뒤로 돌아보면서 그리스군에게 야 쫓아오지 말고 네 거기 가만히 서 있어. 1대1. 딱 이렇게 하면 우리는 1대1로 싸워야 돼. 야. 그래서 아주 그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트로이 도성에 쫙 들어가고 그리스 군대는 그 들판에 딱 앉고 둘만의 싹 그 대결이 벌어져요. 자 이때 그 헥토르가 그래서 또 이상한 행동. 어떤 행동? 아킬레우스랑 싸워야겠다 그러고 버티고 서 있었으나 막상 오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헥토르가 도망가기 시작해요. 에? 헥토르 막 달아가요. 네. 그 위대한 헥토르가? 네. 막 달아나고 아킬레우스가 아니 저게 1대1로 싸울 것처럼 도망가다니 그러면서 쫓아가요. 그래갖고 둘이 트로이아 도성을 3바퀴를 돌아요. 도성을 3바퀴를 돌아요. 아니 이거 약간 꽁트 같은데요? 이거 지금 지우신 거죠 지금? 어떡해. 통과 제리처럼. 근데 트로이아의 아킬레우스가 됐는데 네. 너무 좀 굴욕적인 것 같아요. 굴욕적이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는 헥토르. 저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일까라고 네. 의아심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나요? 그 순간 두려운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걸 보고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헥토르의 저런 모습이 진정한 용기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비교하면 이래요. 파리스는 두려워할 줄 알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인물이죠. 아킬레우스는 두려움을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의 눈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자는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고 그걸 극복할 때가 진정한 용기다. 정말 맞는 말이다. 멋진 말이다. 어쨌든 헥토르는 이제 달아난 걸 포기하고 아킬레우스와 1대1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너와 나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입장인데 너랑 나랑 협상을 하자. 우리가 싸우긴 싸우지만 서로를 존중해서 승자는 패자를 모욕하지 말고 정중하게 장례 지내도록 하자.
여기에 대한 아킬레우스의 대답은 어디서 헛수작이냐. 나는 너를 죽여서 너의 살을 저면서 씹어먹고 싶다. 살벌하네요. 결국 그렇게 돼서 그 협상은 무너지고 결국 싸움은 벌어지게 되고 빈틈을 노려서 아킬레우스 창을 한 번씩 던지는데 다 빗나가고 칼싸움이 벌어지면서 정확하게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드러난 목 부분을 찔러서 헥토르가 쓰러집니다. 이렇게 해서 헥토르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 장면 후에 아킬레우스는 정말 무자비한 짓을 저질러요. 예? 뭐랄까요? 쓰러진 헥토르에게서 갑옷을 다 벗기고 이거 내 건데 그러면서 다 벗기고 뒤꿈치를 뚫어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수레 뒤에 묶어요. 그리고 마차를 끌고서 트로이아 도성을 세 바퀴를 돕니다. 근데 그 도성 위에 그 프리아모스 왕도 보고 다 있고 있죠. 아버지, 다 보고 어머니,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이 쫙 보면서 오열을 해요. 그리고 그 오열하는 장면을 아킬레우스는 즐기듯이 거기를 돌고 나오죠. 아킬레우스는 그렇게 해서 헥토르의 시신을 자기 진지로 가져오죠. 그러면서 그 시신을 버려둬요. 그리고 파트로클로스를 위한 추모 경기를 열어서 자기 친구의 죽음을 추모하고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또 헥토르를 수레 뒤에 묶고서는 막 벌판을 달려요. 완전 눈이 멀었네요. 네. 그리고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주위도 돌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걸 도대체 며칠을 하는 줄 아세요? 12일 동안이에요. 12일 동안?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신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특히 그 트로이 편에 서 있던 아폴론이 신들의 회의를 소집해요. 그래서 야, 저 아킬레우스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서 제우스한테 부탁을 해요. 저거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알았다. 그러면서 누굴 불러요. 누굴 부르는 줄 아세요? 테티스? 테티스를 불러요. 아, 와우. 제우스가 테티스 부르니까 세 번째 바다에서 또 이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또 올라와요. 바다에서 이제 하늘까지 또 올라가야죠. 네, 하늘까지 올라와서 제우스한테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약간 학부모님이 학교 불려가는 거 같아요. 그러네. 진짜. 사고 쳐서.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야, 지금 신들이 아킬레우스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자식을 돌려보내줘야 된다. 헥토르를 돌려보내주도록 설득해라.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와서 아킬레우스에게 야, 네가 그렇게 잔혹하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신들이 분노하고 있다. 돌려줘라.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그걸 받아들이죠. 근데 그 장면은 이제 신화적인 내용이고 이 장면과 맞물려서 트로이아에서도 적절한 행동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작은 퀴즈를 하나 또 낼게요.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는 이 방법을 통해서 아들의 시신을 찾아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정답. 예, 존박 씨. 군사들을 스파이식으로 이렇게 잠입시켜서 네. 시신을 찾아오게 했다. 니들이 가서 구해와라. 네. 이렇게. 정답이 아닙니다. 어떡하지? 정답. 예. 설마 또 한 번 어머니 그 아킬레스 어머니 불러가지고 좀 챙겨달라고. 막 그렇게 하지 하면 않을까요? 효과적인데 프리아모스가 테티스 여신을 부르기는 좀 어렵겠죠? 상대편이니까. 정답. 안드레아스 씨. 그래도 아킬레스가 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때가. 때. 예, 잘 때. 그래서 자면서 프리아모스는 거기 몰래 직접 가서 프리아모스가 누굴 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직접 가서
찾아온다. 거의 정답에 가까워왔는데 설명을 다른 방식으로 하시. 아, 그리스 말로 할까요? 아니 그리스 정답. 그냥 전공법으로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대화로 풀어갔을 것 같아. 대화로 내 아들 돌려달라고 몰래 들어가서 대화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제 대화. 그러니까 일단은 프리아모스는 이 지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지역을 오랫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보통 복장을 입고 몰래 아킬레우스의 막사까지 가서 아킬레우스에게 요청을 해요. 그 요청하는 장면이 그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좋아요. 자, 이런 장면. 프리아모스가 서로 둘은 갑옷을 다 벗은 채로 즉 전사의 그 거죽을 벗고 인간인 채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장을 하지 않은 프리아모스도 하나의 인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릎을 꿇고 한 손을 올리고 아킬레우스의 손을 잡아서 입을 맞춰요. 아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가장 잔인한 짓을 하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있다. 그 프리아모스가 어떤 말까지 하냐면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라. 너의 아버지는 네가 살아있으니 아들이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난 아들까지 죽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펑펑 울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막 둘이 울면서 엉겨붙어요. 그러니까 적과 적이 만난 게 아니죠. 가장 슬픔을 겪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두 사람이 껴안고 아킬레우스는 노인장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느냐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해줘요. 시신을 돌려주고 프리아모스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엄청난 선물을 주죠. 근데 아까 테티스가 와서 그 아킬레우스를 설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신화적으로 보면은 테티스에게 설득이 된 거지만 사실 프리아모스의 정성이나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테티스 여신의 강림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문학적 장치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죠. 근데 저런 장면들을 보면 막 승자 패자가 아니라 그냥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좀 짠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헥토르가 죽으면은 아킬레우스의 활약에 의해서 쉽게 트로이가 정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트로이아가 계속 버티면서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아킬레우스에게 위기가 닥치죠. 파리스가 자기 형이 죽은 것 때문에 이제 큰 죄책감과 부채감을 가졌겠죠. 근데 사실 그러면 당당히 맞서서 아킬레우스와 1대1 대결을 벌여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기가 너무 약한 거죠.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여기에서 그 헥토르의 여동생 중에 폴릭세네라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폴릭세네가 보니까 아킬레우스가 자기 사랑하는 오빠를 죽인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에게 접근을 해요. 근데 아킬레우스는 폴릭세네를 보자마자 반했어요. 그래서 폴릭세네가 사랑하는 척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아킬레우스가 자기의 약점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폴릭세네가 그 얘기를 파리스에게 전해주고 파리스가 그 약점을 알고서 거기를 쐈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요. 와, 파리스가?
결국 이제 아킬레우스는 파리스가 쏜 화살에 자신의 유일한 약점인 아킬레우스 건에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킬레우스의 죽음으로 트로이아군의 사기는 엄청 올랐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군의 최고의 지략가였던 오디세우스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트로이아의 목마 작전이죠. 잠깐 이 목마 사진을 한번 보고 갈까요? 좋아요. 뭐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오디세우스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작전을 어떻게 쓰냐면 목마를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전쟁을 끝내고 우리가 달아난 것처럼 하자. 그리고 이제 숨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안 보여. 그리스인들은 어디로 갔느냐 막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했겠어요? 도망갔고 뭐 그리스인들이 선물 준 건가? 전쟁을 포기하고 달아난 모양이다. 근데 저 목마는 뭐냐? 너무 커. 누가 봐도 수상하고 그치. 너무 맞아. 크고. 그래서 그렇게 의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거를 불태울 수도 있고 물에 빠뜨릴 수도 있고 그냥 버려둘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첩자를 하나 숨어둔 거예요. 첩자. 그리스인 하나를 놓고 넌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그리스군이 전쟁을 포기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첩자가 대답하기를 이거는 자신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싸하다. 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가 또 있다. 만약 이 말을 이걸 니네들이 성 안으로 가져가면은 이 말이 너희들의 성을 영원히 지켜주는 그런 수호물이 될 것이다. 오디세우스 진짜 독특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못 갖고 들어가게 한 것이다. 이렇게 첩자한테 말을 시킨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이게 약간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트로이 목마는. 그렇죠. 논란이 있겠죠. 논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라오콘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아, 라오콘이 이제 대놓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 이 속에는 전사가 들어 있을 테니 이것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리가 없다. 그리스인을 믿으면 안 된다. 그리스인 믿으면 안 된다는데요? 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알았어. 저도 몰랐는데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Beware of Greeks bearing gifts. 무슨 말이냐면 약간 그리스 사람이 선물 주면 조심하라고. 아, 그게 트로이 목마에서 나온 얘기구나. 너무 억울해요. 그런 얘기가 있을 것처럼 그 얘기가 유명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 군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라오콘의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던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을 던지니까 텅 하는 소리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국은 트로이아군이 목마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죠. 아이고. 베르길리스의 작품 속에는 이걸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곽의 일부를 부수고 목마를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한 줄 알고 그 트로이아인들은 기쁨에 빠졌고 잔치를 벌이고 승전에 만찬을 벌였죠. 먹고 마시고 널브러진 다음에 한밤중이 되자 목마 속에 있던 그리스의 전사들이 내려와서 성문을 열어주고 숨어있던 그리스인들이 들어와서 트로이로 완전히 도륙해버리죠. 10년을 버텼는데 저 목마 하나로. 그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쟁은 끝나고
트로이아는 멸망을 하고 그 그리스군은 전리품을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네. 자, 이것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화적인 얘기에 역사까지 이렇게 덧붙인 건데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이 이야기가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이거 재밌는 옛날 얘기네 뭐 이렇게 생각되는지 오늘 여러분들 생각 벌거벗은 어떠세요? 세계사 아닌 벌거벗은 신화 아닌가 약간 생각 들긴 합니다. 예. 근데 우리 그 프로그램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이 신화를 벗기면 그 속에 어떤 역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트로이아 전쟁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특히 서양 문화, 서양 문명사에서 계속 상징적으로 남아요.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300의 주인공인 흑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에서 대군을 몰고 그리스를 침략하잖아요. 침략하기 전에 어디를 들리냐면 트로이아를 들려요. 그 트로이아에 들려서 트로이아의 그 조상들이요. 내가 그리스로 넘어가서 예전에 우리가 당했던 그 복수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고서 흑세르크세스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때문에 다시 알렉산드로스가 다시 넘어가면서 트로이아를 들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트로이아를 파괴한 것처럼 페르시아를 파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정복해 보니까 칼로는 정복했는데 와 보니까 문화가 너무 발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에게 문화적 열등감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카이사르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새로 만들어진 신화들이 있었어요. 그 신화가 뭐냐면 트로이아가 멸망했을 때 트로이아의 왕자였던 아에네아스, 그 아에네아스가 유민들을 모아가지고 로마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전신이 될 나라를 세웠고 이 아에네아스에서 16번째 손자로 로물로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로물루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군 원정운동. 근데 이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자리매김할 때 이건 새로운 트로이아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 또 이쪽에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새로 그 이슬람 세력으로 커가면서 막 밀고 오면서 그때 정복 왕이 마호메트 2세, 그러니까 메호메트 2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그 동로마 제국을 몰아내면서 어디로 오냐면 트로이로 오는 거예요. 나는 트로이아의 자손인데 신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트로이아의 원수들을 내가 다 쓸어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허구일 수도 있는 사건이 실제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면서 근대에 들어갖고는 일리아스라는 작품의 한 구절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실증성을 부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반대로 이 일리아스의 작품에 나타난 이 장면의 이 생생함은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가 없다 라고 믿고 덤벼든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에 하이니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일리아스를 읽고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선 이 전쟁 분명히 있었고 트로이아라는 곳도 있었을 것이다. 자기의 옛날의 꿈을 찾아서 트로이 쪽으로 건너가요. 그 하이니 슐리만이 갔을 때는 이미 흙으로 다 덮여져 갖고 거기에 도성이 있었다는 흔적을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파가지고 하이니 슐리만이 3년 만에 드디어 도성의 일부를 발견한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럼 있는 거네요. 네. 그 슐리만의 아내분이 어떤 금 장식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본 적 있으세요? 네. 그거는 자기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슐리만이
여기에 와서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고고학적인 발굴을 시작했는데 이 고고학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해요. 하나는 트로이아가 불에 타서 멸망했기 때문에 이 그름의 흔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쩡한 것들은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나중에 지어진 걸 거야. 그러면서 막 훼손을 했던. 그다음에 이제 슐리만이 사업가적인 기질을 여기서 발휘한 거예요. 이걸 또 파는 거예요? 네. 반출시키잖아. 네, 이거를 반출한 거예요. 와. 그래서 팔아먹고 일부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주고 일부는 저 베를린 쪽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중에 이제 밝혀지면서 보물의 사냥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전체 트로이아는 10개 층의 역사적 흔적이 있다. 와, 10개 층이네. 네, 그래서 이게 청동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로마 시대까지 10개의 흔적을 찾아내요. 우와. 뭐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해드리기 어려운데 이 7번 층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트로이아 전쟁의 배경이 됐던 성의 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10개 층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걸 세분화해 갖고 46개 층으로 또 구분을 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시작되고 나서 그 발굴이 다시 중단이 됐어요. 그랬다 1988년에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 호프만 교수가 이 작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터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때 대학교를 갓 졸업한 그 아슬란이라고 하는 터키 청년이 그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그 발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호프만 교수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엔 이 제자 아슬란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이 발굴을 계속하고 있대요. 이런 이제 자료들, 유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트로이아 전쟁이 단순한 허구는 아니었을 거고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